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한국 문화 교육론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서 문화가 무엇인지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 교육론의 대상들, 한국 문화 교육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무엇이 한국 문화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를 가르칠 때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를 굉장히 정의할 수 없는 것,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한국 문화가 무엇이냐고 정의하는 건 굉장히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문화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혹은 한국 문화가 어떤 성향이 좀 더 강한가, 그런 식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먼저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불러드리면 어떤 것이 한국 문화에 좀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무엇이 한국 문화스러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수치 문화와 죄 문화, 이렇게 봤을 때 무엇이 더 한국 문화에 가까울까요? 한국 문화에 좀 더 가까운 건 사실 수치 문화입니다. 이건 수치와 죄 문화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선 이 기준은 언제 수치심을 느끼고 언제 죄의식을 느끼느냐로 나누어지는 건데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그 시선에 내가 맞추지 못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죠. 그리고 혹은 내가 이 일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을 때 나로 인해서 죄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인들 혹은 한국 문화는 수치 문화에 좀 더 가까운데요.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가 내가 나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보다 좀 더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문화는 사실 수치 문화에 좀 더 가까운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죄 문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양 문화에 좀 더 가깝고요. 수치 문화는 동양 문화에 좀 더 가까운데요. 이건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편향된 생각인데 사실은 이거는 제국주의 시절에 1930년대, 40년대 서양에서 동양을 관찰했을 때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한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나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자아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나눈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다, 혹은 한국인들은 다 수치감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한국의 어떤 문화 현상을 설명할 때는 도움이 되는 분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권력거리가 크다, 작다. 여기서 권력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권력거리란 말은 권력과 나의 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권력자가 나와 가까이 있느냐 혹은 멀리 있느냐의 생각인 거죠. 권력자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뭐 정치적인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편하게 생각하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책상이 돌로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건지, 그때 아닌데 이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권력자의 권위, 전문가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문화를 보고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서는 전문가가 이 책상이 돌로 만들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 책상은 돌로 만들어졌어 라고 믿고 넘어가는 문화, 이런 것이 권력거리가 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국에서는 방금 제가 든 예가 조금 극단적이긴 했지만 한국 문화는 사실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 가깝습니다. 이걸 예로 들었을 때 한국 학생들은 질문을 자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건 사실은 우리가 질문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권력자, 전문가 혹은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이고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 다른 나라의 학생들보다 열등하다 혹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권력거리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 문화는 권력거리가 큰 문화인 거겠죠? 그리고는
체계적인 것이 좋다. 체계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거는 상당히 말이 많이 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화로 봤을 때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는 문화인가? 아니면 예측하지 않아도 괜찮은 문화인가? 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는 문화? 그러니까 체계적인 것을 좋아하는 문화인데요. 이걸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은 외국에 창업하는 사람들의 수 혹은 우리나라에 창업하는 사람의 수로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준비하죠. 그런 안정성, 예측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문화가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불확실성의 회피도라고 부르는데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피하고 확실한 것을 선호하고 이런 것을 문화적인 것으로 봤을 때 체계적인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안정적인 걸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그리고서는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도 맥락이라는 말이 사실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고맥락 문화에 속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식당에 자리에 앉았을 때 나이 많으신 분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여러분 혼자 앉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놓을 수도 있고요. 컵을 놓고 물을 따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에선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이건 우리나라가 고맥락 문화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고맥락 문화라고 불러요. 말하지 않고 행동 자체, 그 침묵 자체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맥락 문화에서는 말하는 것 그대로 혹은 그런 것들이 약속되지 않은 사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갔는데 나이 드신 분 두 분이 앉아있고 어린 사람 한 명이 앉아있어도 물 좀 줘, 물 좀 다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물을 갖다 줄 필요가 없는 문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침묵도 어떤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고맥락 문화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성, 여성성인데요. 한국 문화는 남성성의 성향이 강할지 여성성의 성향이 강할지 이것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화 중에 이 문화의 구분도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화가 지금 젠더적으로 다가온다면 여성을 구분하고 남성을 구분하는 것이냐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젠더적인 구분의 남성성과 여성성은 아닙니다. 과거 예전 고대 시대 때부터 남성이 밖에서 일을 해왔고 여성은 안에서 하는 그 나름의 일을 해왔고 이렇게 나누었을 때 남성은 계속적으로 무언가 사냥을 해야 했고 성과를 내야 했고 그래서 더 큰 동물을 잡아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성공의 지표로 보았고 이렇게 봤을 때 남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성성의 경우는 당시는 굉장히 출산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성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정이 있고 혹은 평화를 지향하고 이렇게 봤을 때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성공지향적인 모습 혹은 욕망을 조금 더 표출하는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성이 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근데 지금 현대사회 2016년에 한국에 딱 대놓고 봤을 때는 딱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성도 지향하는 반면에 여성성을 지향하는 모습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건 굉장히 요즘 유기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진 것,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육아, 출산 이런 것에도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성성이 강해지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적으로 대입해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국가적으로 대입했을 때 좀 더 성공에 다가가려고 하고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나라들을 보통 개발도상국을 그런 나라라고 분류합니다. 남성성이 강한 사회는 보통 개발도상국이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인 거죠. 그것에 비해서 개발의 정점에 다다른 나라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 사는 나라, 정이 있는 나라, 인간 중심의 사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여성성이 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한 번 더 혼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고 그리고 발견한 어떤 문화 현상에서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이거나 아니면 제가 말한 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것을 하나의 문화적인 예외라고 보고 그것을 생각해 두고 나중에 문화 교육을 할 때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시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화 교육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